류시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무위험 채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희생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버블로 가는 걸 막고 선순환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을 설명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채권 시장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전에는 약용꾼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버블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각자의 논리대로 보면 다 말이 맞아요. 각자의 논리대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말이 맞는데, 이게 두 사람이 각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마찬가지인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언제까지 계속 좋아지기만 하겠냐. 경제는 사이클을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럴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내가 갖고 있던 채권에서 손실을 내고, 내가 그냥 큰 손실을 입고 괴로워하고 망하고 이런 일보다는 그냥 여기서 채권을 갖고 그냥 계속 버티다 보면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하락할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채권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버티기로 들어가면 된다. 처음에 조금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는 계속 버티면 경제가 나빠질 거다. 틀린 말은 아니죠. 지나고 나면 경제가 나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힘이 약할 때는 별로 버티질 못해요. 별로 버티지 못하고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막 올라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돈이 많아지고 채권 시장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번의 경험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보다 더 낮은 금리에서 버티기, 또 지난번보다 더 낮은 금리에서 버티기 들어간 게 2000년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럼 맞죠. 버티고 있다 보면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경제 나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맞는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금리가 거기서 그렇게 버텨버리면, 안 올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장기금리 이제 상승 안 한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버블로 가버린단 말이죠. 전형적으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그게 이제 2005년 말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와서도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장기금리 이제 상승 끝났다.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도 버블 생기고, 채권시장도 버블 생기고.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힘이 커져가지고 돈도 많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버틸래요. 사이클 좀 있으면 지나갈 건데,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건 단기금리 올리시고, 나는 안 올라가. 나는 올라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장기 채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럼 서로 간에 팔지 말자는 암묵적인 담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세상이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게 2000년, 2008년 버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시장의 힘이 약한 거죠. 그리고 시장의 힘이 약하다고 그 다음에 연준의 힘이 강해요. 물론 연준이 직접 장기금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연준이 뭐라고 하면 채권시장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장기 채권 시장에서 뭐라고 하나. 연준은 그냥 연방기금리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준을 이제 힘으로 누르는 거죠. 돈의 힘으로 눌러서 연준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게 자산 가격이 버블을 낳은 것이고, 최근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지난 한 10년 동안 미국이 요 시스템을 정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런 것, 심지어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연준이 이걸 대놓고 공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 막강해진 채권 시장의 돈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버티는 거를
연준이 뚫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명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비한 금융주 편입이라던가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은행 대표적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조달해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요만큼의 이자 마진을 먹는 거죠. 이자 마진을 먹는 건데, 아무래도 금리가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 마진이 줄어들어요. 네. 뭐 이걸 은행에서는 NI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Net Interest 마진, 순이자 마진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마진 폭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금리가 낮을 때는 뭐 지금은 뭐 1.4%포인트만큼 이익을 본다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돈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는 뭐 2.5%포인트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은 조달하는 금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3개월, 6개월짜리로 조달해서 그 정도의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뭐 1년, 2년, 3년도 있습니다만 은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달하고 대출해 주는 게 평균 만기가 1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짧은 구간에서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 10년짜리 뭐 20년짜리 이런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만기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금리가 다들 올라가주게 되면 은행의 이익이 커지는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3개월 이렇게 회전식 정기예금 같은 걸로, 만기는 3개월이죠. 회전식 정기예금인데 이게 3개월에 사람들이 다 예금했다가 3개월 후에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만기는 3개월이지만 3개월 금리, 그래서 3개월 금리만 주지만 몇 년씩 있어요. 은행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긴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일부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손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은행이 그렇게 많은 장기 채권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 이자 수익이 더 증가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은행은 어쨌든 좀 짧은 구간에서,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실제로 올리게 되면 은행주의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일단 보험주는 근데 조금 다르죠. 보험은 이거는 뭐 3개월, 6개월 자금 조달해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리고 또는 뭐 내가 나중에 뭐 병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고객들이 돈을 맡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굉장히 긴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 주가가, 뭐 보험사 주식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금리 지난 한 뭐 20년 동안 저금리 이어지면서 보험사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은데, 그게 고객이 맡길 때는 이 금리로 해드릴게요 했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보험사가 이 금리로밖에 운용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그래서 보험사들 많이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주면,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주면 보험사 주가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게 정말 올라갈 것이냐, 그동안 올라간다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툭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올라갈 것인가, 이게 보험사 투자의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조금 더 금리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보험사는 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그 이자 수입이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식 매매에서 생기는 매매 수수료보다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네. 거기서 얻는 이자가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자 수입이 더 생기긴 하겠죠. 근데 증권사의 경우는 이게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그게 금리 때문에 증권사 주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다른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 뭐 최근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해운, 조선, 뭐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데 이런 주식들이 일반적으로 금리하고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